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비상계엄 선포 정당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에 있다. 헌법적으로 볼 때도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에게 아직 군 통수권이 있단 말이죠. 군을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다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움직일 때는 왜 실패했었을까?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보면 이 지시가 다 내렸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일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요. 누구보다도 이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통하신 군사 전문가이면서 또 경제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군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군이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군 움직임 조금 짚어보기는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매일매일 생기네요. 네, 지난번 많은 의문이 있던 상황에서 그 사이에 국회에서 많은 장성들이 불려와서 이것저것 증언하면서 또 말 바꾸고 변명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실토하는 걸 보고서 참 우리 군을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은 뭔가 좀 조금씩 그동안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서는 네. 야, 아직도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는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가 허술했는지 그것까지 이제 실토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 담화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주요한 논리가 내가 진짜 이 비상계엄에서 다 그 장악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준비를 했겠느냐. 이거는 그냥 엄포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 그날 당일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진짜 9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금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준비가 허술했다. 그걸 깨닫고서 그걸 좀 어떻게 변명하는데 이용해보자.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때 보면은 어떤 군사작전의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야, 이걸 도대체 누가 기획했을까? 이렇게 허술한 걸 어떻게 이 작전이라고 내놨을까 싶은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일단 대표적인 부분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공수부대가 주로 이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주변에 이렇게 비상시에 이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707 특임단이라든가 진짜 상시 비상을 걸어놓는 그런 소수의 공수특전단 소속 부대들이 이 국회나 이런 때 진입했는데 정말 의아했던 것은 사실 그 정도 병력이면은 국회를 장악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병력인데 이거의 반수 이상이 선관위를 갖다가 장악하는데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뭐 민간인들 뭐 또 체포한다고 또 동원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분산하는 거는 제한된 전력을 목표를 분산해서 낭비하는 거는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럴 병력이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뭐 여의도 주변의 교통을 차단한다든가 통신을 갖다가 여의도 주변의 통신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일에 투입됐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수 병력들이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 가서 서버 사진 찍고 앉아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었던 이 부정선거론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하면서 진짜 작전을 다 망가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담화를 보고서 진짜 확실히 그런 데 빠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망상이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 데다가 네. 망상 때문에 계획 자체도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일단 육안으로 우리가 다 카메라로 기자들이 송출해 주는 걸 그대로 봤잖아요. 군인들이 투입돼서 실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거를 봤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12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2 쿠데타 1979년이죠. 네. 그 전두환 씨의 쿠데타. 그때는 다 장악해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 비극적인 광주 민주항쟁 사태까지 맞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독재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막 싸워온 끝에 간신히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오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공포스러워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진짜 12.12가 최근 그래도 십수년 사이에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와닿는 이런 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행 계획 자체는 굉장히 허술한 걸로 보이지만은 이게 준비를 게을리했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뭐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계속 뭐 계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일부 경고가 나왔던 것이 네. 그때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진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징후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올 늦봄 여름부터는 확실히 뭔가 준비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관찰하셨을 테니까 그걸 좀 한번 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비상계엄을 계획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는 역시 총선 패배. 그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이 총선 패배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마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랑 막 술 대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하다가 결국에 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빠진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그럼 비상계엄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군내 여러 가지 군인들의 성향이나 조직상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차차 조직을 장악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미스테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너무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 나온 게 다들 의문이었어요. 그랬죠. 네. 올 9월 달에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들 의아했던 것이 전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이 1년도 안 돼서 물러난 거예요. 네. 이게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소한 뭐 이분 2년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러고서 김용현 처장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타자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무슨 신호지라고 싶었는데 그게 설마 이 계엄까지 이어질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 군내 요직에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과거 12.12와 확실히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이 하나회라는 조직원들이 군 요직에 이미 다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모아갖고 한번 거사를 결행하자라고만 했으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상 이 김용현 라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충암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고분고분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해서 1년 선배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장관에 나서면서 물론 그전에도 여러 요직에 그분의 입김이 끼치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정지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직접 장관에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여러 요직의 주요 사령관들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이 특수전사령관 이런 정보사령관 이런 분들을 그때서부터 일일이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따르겠느냐 뭐 이런 포섭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쌓이고 지금 12월이 돼서 이걸 결행을 한 것이겠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라고 흔히 부르는 특수전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특히 이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서울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이 다 이들 사령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야전 부대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지금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 이제 전방 이제 이 작전 합참에서 내려오니 작전 통제선상에 다 묶여 있는 거고요.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결심에 따라서 즉시 무슨 국가 비상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들은 요들 주로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소수 수방사와 이런 방첩사 병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네. 같았으면 12.12가 그 무렵에는 네네네. 이 서울시 주변에 사실 지상부대 병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 5.16으로 그때도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서울시 주변에 있는 부대들 갖다가 본인이 쿠데타로 역으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정부대라고 해서 이 반란에 대비한 지상부대들을 많이 지정해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충정부대들이 물론 공수특전단 그 당시 1공수, 135, 9공수 이 공수특전단 외에도 서울시 주변에 있는 주로 이제 기교야 보병사단이나 주변에 서울 주변의 향토방위 사단들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단, 26사단, 30사단, 33사단 이런 지상부대들이 있어갖고 이들이 여차할 때 투입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 계속 인구가 줄면서 국방개혁하면서 이들 20사단, 26사단, 뭐 30사단 이런 부대들이 지금 거의 다 해체가 되고 간편되거나 해갖고 지금 서울시 주변에서 쉽게 가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공수부대 병력들이 훨씬 이 유일한 가용 병력으로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딱 네 사람으로 장악을 하고 이 부대원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가 이 성공의 더더욱 핵심 키포인트가 된 것이었죠. 이번에 투입된 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많았던 대부분이었죠. 거죠. 네. 수방사 특임단 얘기도 있었는데. 네. 수방사도 병력의 소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방사도 뭐 되게 거창하게 보입니다만은 실병력은 되게 적습니다. 수방사는 적은가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예, 수방사가 있고 또 수도 군단이 따로 있어요. 수도 군단은 실병력이 좀 있는데 수도 군단은 저 경기도 남쪽에 좀 멀리 있고요. 네. 수방사 속은 주로 이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방공여단들, 서울에 이제 곳곳에서 대공포 진지들이 있어갖고 그쪽 부대들이랑 그리고 또 수방사 밑에 우리 북악산이나 그런 쪽 원래 청와대 지키던 일경비단 그 병력들이 있죠. 옛날에는 그게 그 서울해문 같은 데 나오는 30경비단이나 33경비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돼서 지금 1경비단 속에 있고 그 1경비단에 이 대통령 경호부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쪽 과천 쪽 지키고 있는 이 35 특임단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그 병력 자체는 되게 적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대들도 일부 동원이 됐죠. 이번에 35 특임단도 일부 출동이 되고 또 군사경찰단 옛날 헌병대들 소속으로도 일부 특임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도 요소요소에 출동을 했는데 역시 뭐 다 국회로 집중한 건 아니고 선관위라든가 이상한 데들 많이 나가서 굉장히 전력이 분산이 된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 밖에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의 또 소수의 특임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대들은 사실 뭐 전투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진짜 특수한 임무에 투입되는 부대들이거든요. 뭐 특히 정보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는 북파 공작 같은 거 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밀한 이런 작전들을 하는 부대들이 많고 또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가서 그쪽을 교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한 굉장히 특수한 훈련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대들 일부도 참 애석하게도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쪽을 체포하고 그런 쪽에 대기시켜놨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참 이런 부대들까지 동원해야 되나 참 너무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다른 부대들도 동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방첩사나 정보사 이런 곳들은. 네, 아주 특수한 임무들. 그러니까 방첩사는 말 그대로 방첩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보안사, 기무사 그쪽이지 않습니까? 방첩사는 지난번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이 계엄 그 문건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조직이 엉망이 되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원들 자체들이 조심조심 다시는 그런 일에 안 걸려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특임대를 억지로 끌고 와서 뭐 또 선관위 장악한다 거기서 서버 증거 압수한다 이렇게 대기해 놨는데 방첩사 부대들도 과거에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참 이리저리 핑계대고 뭐 직접 만들어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게 방첩사죠. 네. 그 방첩사가 그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걸려들면은 끝장 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을 때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다고 하고 일부 좀 태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오히려 현장 요원들이 더 이 의식이 높았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네요. 사령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령을 하다를 하고 그랬다는 게 참 통탄스러운데요. 네, 그만큼 지금 요 주요 요직 사령관들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이미 아마 김영현 처장 전 장관이 아마 그때서부터 작업을 한 모양인데, 그렇죠. 내 말을 적어도 거역하지 않을 사람들을 계속 심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강직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세평을 들어봤을 때 네, 이런 네, 일이 네. 있었을 때 장관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아니고 네. 그냥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최소한 그 정도 사람들로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다 나와가지고 뭐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계엄사령관이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 돌아가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네. 많이 투입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 건가요? 지금까지 증언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특수전사령부 뭐 처음에 나와서는 그분 특수전사령관도 굉장히 말을 나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핵심인데 이걸 당일에 알려놓고서는 이게 동원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특수전사령관은 최소한 뭐 한두 달 전에라도 분명히 장관이랑 뭔가의 확실한 모의를 하고서 다만 이제 여단장들 실제 여단장이나 그 밑에 부대까지 언제 하달했는가는 아직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래도 밑에 여단장들에게까지 최소한 뭐 며칠 전에는 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네. 그래야 부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물론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려줬는지는 그것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도 적어도 부대가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뭐 중요한 훈련이건 아니면은 지금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건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원되기 하루 전에 또 이제 특수전사령부에서 거기 부사관들 임관식이 있어갖고 거기 또 한번 여단장들이 집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아마 모아놓고 내일 뭐 중요한 작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다 대기를 해놓고 부대 상황 잘 관리하고 있어라. 뭐 그 정도 얘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에 네. 뭐 임관식에 다 모였단 말씀이시죠? 네,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단장들이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밑에 부대원들한테도 알리긴 알렸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임무는 알리지 않고 그건 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것만 해도 밑에서 정확한 목적은 아니고 중요한 훈련이 있다. 그 네. 정도까지는 하고 비상대기를 걸어놨는데 그날 이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잘 출동이 안 됐던 거죠. 뭐 네.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공중 작전 통제가 미리 통보가 안 돼 갖고 이 방공부대에게 사전 조율이 안 됐던 문제들도 있고 네. 헬기가 뭐 40분 늦어졌다 그 얘기죠? 그 얘기도 있고 또 그날 각 부대들에서는 작전이 취소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날 눈도 내리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갖고 네. 훈련 상황에는 그런 때 무리하게 헬기를 띄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그냥 오늘 훈련 못 하겠지라고 이제 대비를 설렁설렁 하고 있었는데 이 뒤늦게 특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뭐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움직이느라고 또 지연된 네.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이 되어서야 이 행선지가 국회인 걸 알고서 다들 병력들도 화들짝 놀랬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봐서 네. 그러니까 위 차원에서 적어도 뭐 이 사령부와 이 핵심 지휘관들 계통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이 위장해서 이 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은 밑에와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 밑에 이 장병들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아, 그러네요. 이번에 투입된 부대들을 또 지방에서 이 공수부대가 서울로 올라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이정환 대표 지난번 이 방송에서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부대도 다 특전사 소속인 거죠? 네, 아무래도 특수전사령부가 초반에 아무래도 이 생각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특수전사령부 병력들부터 일단 동원하고 그 다음부터 병력 소요가 점점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차차차 증원 병력을 어떻게 모으면은 대세가 굳어지면은 그래도 지휘관들이 따라오겠지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수전사령부 예하 병력들이
서울시 주변에 제일 가까운 부대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1공수 그리고 1공수랑 저기 9공수 쪽이 제일 가깝고 그리고 3공수가 저쪽 특수전사령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또 제일 투입하기 쉽고 그쪽 병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1공수, 9공수, 3공수. 이거 네. 어디쯤이에요? 서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밀인가요? 네, 기밀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네네.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네. 있습니다. 네. 1공수는 사실 그 김포공항 옆에고 서울 굉장히 가까운 네. 쪽에 있고 그리고 뭐 9공수는 역시 인천 그 가까운 네. 쪽에 있고 이 3공수는 특수전사령부 바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전사령부가 저 이천 쪽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쪽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대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얘기 나왔던 거는 그 외의 부대들이 있죠. 또 7공수와 이제 11공수 네. 그리고 13공수가 있는데요. 네. 7공수와 11공수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은 그래서 굉장히 먼 쪽에 있고 13공수는 저기 또 충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 주변에 있는 그 공수 특전 여단들로 뭘 처리한 다음에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 지방에 있는 부대들까지 불려올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네.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거죠. 정도 마음에가 그 정도 가곤 했겠죠. 설마 초반부터 이병력으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고. 예, 근데 초반부터 그 많은 지휘관들을 포섭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일단 저질러 놓고 지금 이 계엄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그때 되면 또 많은 지휘관들이 소극적으로 또 상황에 그렇다면 따라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부대들 그때는 아마 지상 부대들까지도 동원할 계획도 있었겠죠. 지상부대. 네. 지상부대라고 하면은 이 정규 네, 병력들. 일반적인 예. 특수부대들이 아닌 특수부대가 일반 아닌. 육군 부대들 갖다가 좀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요 서울시 북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고양이라든가 저기 일산 쪽이라든가 저 양주 쪽에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부대들을 여차하면 또 투입할 그럴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그 12.12 사태 때는 그런 병력을 그렇죠. 12.12 투입했던 때, 거죠. 네, 12.12 때 또 많이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12.12 때도 서울의 봄으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은 뭐 초반에는 그 당시엔 1공수, 3공수, 5공수 이쪽을 다 투입해 갖고 그쪽을 먼저 이 서울의 육군본부와 이런 여러 가지 요철 갖다가 다 장악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병력이 부족하고 그 당시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네. 수경사 예하 병력들을 갖다 계속 동원하겠다고 압박을 하니까 그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노태우의 구사단이었지 않습니까? 구사단. 그러니까 네. 거기는 특수부대가 아닌 거죠. 아니죠. 그게 북한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부대인 그게 거죠. 결정적이었는데요. 뭐 구사단이 사실 1군단 수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서울 방어에 서쪽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전방 부대 중에 하나인데 이 노태우 그 당시 사단장이 이 구사단 병력을 빼갖고 이 서울 시내 증원 병력으로 진입을 시키는 바람에 12.12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 당시에 뭐 이 서울대 보면 잘 묘사가 돼 있지만은 수경사 그때 수방사의 전신인 수경사에서는 병력 자체가 그때도 적었습니다. 사실은 일단 30경비단이랑 33경비단이 그 당시에도 핵심이었는데 그거는 이미 뭐 장세동이 그 당시에 장악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전두환의 측근 장세동이죠. 네, 이미 뭐 다 보안사단 그 33경비단 사령부에 모여갖고 다 그걸 조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부대들 그래도 그 충정부대에 속해 있던 부대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24단이라든가 26사단 뭐 이런 30사단 같은 부대들을 갖다가 그때 동원하려고 장태환 사령관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쪽도 소속은 그 당시에는 그 1군단 그 당시에는 일야전군 소속이었죠. 네. 그래갖고 그쪽에 이 허락을 받아야 삼야장군이었죠. 그쪽에 얕은 야전군 소속의 이 허락을 같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육군본부에서 그걸 허락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동원에 실패하면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된 다음에는 지상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원활하게 동원돼서 완전하게 장악하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아마 뭐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 김용현 장관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텐데 이 사전에 포섭은 못하고 있다가
뭐 상황이 진정이 되면 거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게 낮아빠져 버린 거죠.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삼성 장군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통제 안 되고 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 특히 만약에 나중에 더 병력이 필요해졌을 때 과연 그거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도 좀 의문인데. 네. 그거 예측 못했을까요? 뭐 예측 못할 분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수도 주변의 방어 병력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분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지금 언급해드린 서울시 주변의 여러 이 충정부대들의 요직들을 다 쫙 거쳐간 엘리트예요. 네. 그래서 육사 38기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군 초급장교 시절에 거쳐갔던 곳들이 아까 그 수경사 30경비단 거쳐갔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부대인 뭐 지금 55경비단 거기 그 당시엔 경비대대였죠. 55경비대대 거기서도 지냈었고 그리고 나중에 1경비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게 30경비단과 33경비단이 1경비단으로 합쳐진 다음에 여기 경비단장도 했고 수방사령관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동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만한 분들이고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모를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또 군생활 야전에서는 구사단에서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문제 구사단 노태우의 구사단. 네, 거기도 되게 오래 하셨고 12.12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끈이 다 남아 있었으면 이번에 어떤 일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도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은 사실 한꺼번에 이걸 동원할 만큼 그만큼 또 세력이 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 그만큼 뭐 우리 군이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 이렇게 좀 극악한 이런 음모를 갖다가 꾸미더라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사조직이나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다.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쨌든 모의 과정이 있었을 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소극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낭설들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뭐다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이게 지상부대들을 투입할 수준이 되면은 꼭 거쳐가야 될 결국에 중요 포스트가 아까 얘기한 합참의장이랑 또 육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 사령관인데 사령관입니다. 네. 과거에 과거에 1야전군, 3야전군이 합쳐져서 지금은 지작사가 됐는데 지금 최근까지 이 지작사 사령관이 상당 기간 사실 유명무실했었어요. 이 지작사 사령관 여분이 포스타이신데 전직 특수전사령관이다가 그래요? 네, 2023년에 이 지작사 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이분이 넘어오신 다음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아프다고 하면서 꽤 오랫동안 안 누워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까지 별로 이제 지휘권 행사 못 하시다가 최근에야 이제 지작사령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아프실까 하는 이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얘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아마 지작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용현 그 당시 처장이 뭔가 운을 띄웠다가 이분이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 여기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일부러 알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보이코트 형 태업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인된 건 아닌데 확인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돌고 건데. 그리고 확실히 주변에 이 얘기를 갖다가 김용현 장관이 운을 띄운 거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요 지휘관들 자리에서. 근데 지금 이분이 농담하시나 싶은 생각 그냥 그러니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거 정말 거기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지휘관들은 얘들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갈아치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령관도 윤 대통령한테 몇 번을 계엄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4월 총선 뒤에 특히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처음 듣는 얘기 갑자기 투입됐다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짓말했던 거고 일단 본인이 자백을 한 건데 그런데 심지어 뭐 나중엔 자기가 진짜 할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말리기까지 했다라고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모의를 했던 거죠, 사실은. 모의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던 거죠. 네, 뭐 그만큼 적극적으로 막아설 만큼의 이제 강단은 없었던 분인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워낙 화를 잘 내는 분들이니까 그냥 욱하는 심정에서 그냥 털어놓는 얘기인가 보다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라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더 제지를 못한 거죠. 네, 어떤 분은 알아눕고 네.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뭐 진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려보려고 말을 꺼내봤으나 반응이 강경하자 그냥 수그라들고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가만히 있었던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어쨌건 뭐 부대 동원을 갖다가 기획은 시키는 했고, 대로 했다. 그래서 뭐 특수전사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분명히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계획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었을까요? 특전사를 일단 투입해가지고 국회를 장악을 하고 선관위 장악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씨의 이 망상대로 국민들이 정말 그랬나 보다. 국회가 나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군 전체가 사실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도 그런 망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은 안 따라오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로 만들어 버리면은 확실하게 이 정치를 마비시키고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버리면은 다수의 소극적인 지휘관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채워놓은 분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강단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남아 있었다는 게 그런 식의 참 망상을 현실로 옮겨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망상 때문에 우리 군이 이렇게 사실 진짜 저도 알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부분이 그럼요. 있어요. 네.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있어도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또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라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군에.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는 장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진짜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되도록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한 귀로 흘려듣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고 일이 안 잡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놓고서 무슨 안보를 논한다는 건지 정말 기가 찹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갑자기 또 히틀러가 생각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저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송을 갖다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지금 현직 대표죠.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네. 그죠. 이준석 의원이 SBS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딱 듣고서 무릎을 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거기서 딱 이준석 의원이 딱 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희대 한탕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저 말이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줄줄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건 자기는 운이 따르기 때문에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역사에서 히틀러의 생각과 똑같거든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네. 그 당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말미까지 끝까지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독일의 패배가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일 국민들을 갖다가 독려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항했던 것이 이게 사연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 역사에서는 가장 독일 역사의 미스테리하고 극적이었던 부분이
과거 독일의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나폴레옹 이전에 18세기 그 당시 프로이센의 명군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프로이센 대왕이 그 당시에 7년 전쟁 때 막판에 이 주변 연합군들의 세력에 밀려갖고 거의 이 패배 직전까지 몰려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강경하게 이 밀어붙이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황제가 딱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황제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 굉장히 프리드리 대왕을 사모하는 새로운 퓨트르 황제가 딱 네. 퓨트르 3세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린 전쟁에서 빠진다. 그래서 네. 러시아가 갑자기 네. 빠져버리니까 동맹군의 힘이 와해가 되면서 갑자기 프리드리 대왕이 승리를 해버리는 네.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버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히틀러가 자기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아, 네. 지금 이러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세등등한 저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그 동맹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건 아니면 뭐 처칠이 갑자기 쓰러지건 스탈린이 갑자기 뭐 정변에 의해서 망가지건 간에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죽으면서 다들 와해가 되고 다시 우리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 올 때까지도 그 말만 되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한탕주의가 저는 그냥 역사 속에서 진짜 갈 때까지 간 지도자의 망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림자가 보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참...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요. 어쨌든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히틀러가 망친 나라는 독일을 수십 년 동안 고초를 겪게 만들었단 말이죠. 정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끌어내릴 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출할 분은 다시는 그런 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좀 이 상황을 좀 잘 복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씨의 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가 우리나라 군과 군사력에 얼마나 이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게 되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